그럼 이제 독립 출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해볼까요? 독립 책방의 큰 특징이자 매력 중에 하나는 이제 독특한 독립 출판물들인데요. 제가 아는 지인분이 독립 출판을 하신 분이 있어요. 이분은 제작부터 뭐 디자인, 출판, 판매 이런 거를 전부 다 하나도 다른 그러니까 클라우드 펀딩만 하고 다른 사람들 안 끼고 혼자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어떻게 독립 출판을 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좀 인터뷰를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건데요. 크게 책 내는 방법은 4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가장 그 정석 루트죠. 신춘 문예에 등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신문사에서 주관하는 신춘 문예 공모에 이제 글을 올리고 거기 상을 받고 그럼 이제 책을 낼 수 있게 돼요. 장점은 이제 명예 얻을 수 있죠. 뭐 몇 회, 몇 년도에 몇 회에서 상 타서 등단했다. 등단이라고 하죠. 그다음에 등단 후에 작품이 바로 책에 실리고 그 글쓰기에 집중하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 작가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됩니다. 단점은 진입 장벽이 엄청 높죠. 제가 좋아하는 그 이스라 작가님도 등단을 하려고 했었는데 잘 안 돼서 그럴 바에는 난 책으로 먹고 살고 싶은데 등단이라는 곳이 너무 좁으니까 내가 그냥 누가 나 등단 안 시켜줘도 내가 그냥 책 바로 글 바로 쓰고 그걸 살 사람을 내가 구하겠다라고 이제 바로 하신 거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출판사에 투고하는 방식이죠. 이게 유명 작가들도 되게 많이 했죠. 해리포터 작가도 출판사에 이렇게 투고했는데 엄청 거절 많이 당하고 그중에 이제 또 대고하는 방식인데 내 작품인데 한번 책 읽고 대박인지 아닌지 한번 책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이렇게 해서 되는 책은 많지 않고 장점 같은 경우는 그 공모 기간을 기다리거나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단점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이 거절당하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그런 게 단점이고요. 세 번째 방법은 유명인사가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죠. 이제 유명해져라. 너가 똥을 싸도 사람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유명해지면은 뭐 책을 내든지 뭐 시집을 내든지 뭐 그림을 그리든지 이제 다 또 팔리게 되죠. 또는 이제 한 분야의 전문가, 박사 뭐 이렇게 되고 교수 이렇게 되면은 내 전문 분야에 대해서 깊이 있는 글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책을 낼 수가 있죠. 장점 같은 경우는 뭐 가만히 있어도 출판사에서 책을 우리 한번 내봅시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출판사가 이제 붙어서 글만 써주시면은 뭐 편집 이런 거 다 해줍니다 이렇게 하는데 단점은 뭐 당연하듯이 그렇게 되기가 되게 어렵죠. 박사만 해도 뭐 10년 해야 되고 유명인사가 되기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울 수 있고요. 저 이거 경험해봤어요. 정말요? 저 남미 여행할 때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막 올렸었어요. 제가 막 페루에서 초콜릿 파는 애기를 도와줘가지고 같이 길거리에서 초콜릿 팔고 길 걸어가다가 자해를 하시는 그런 분들 만나가지고 뭐 사드리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다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출판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같이 책을 써보자고 여행 이야기에 대해서 그래서 좋겠다 해서 그때 같이 쓰자 해가지고 한 3개월간 집필을 했었는데 창작의 고통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출판사 측 분들한테 너무 죄송한데 그냥 혹시 다음에 해도 되겠냐 하고 유튜브로 틀었습니다, 여러분. 원고 너무 궁금한데요? 그거는 제가 생각을 했는데 글을 쓰는 것보다 입을 터는 게 더 빠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유튜브로 그냥 입으로 털겠습니다. 맞아요. 여행에 관한 독립 출판도 사실 되게 많아요. 근데 마지막이 이제 독립 출판이죠. 이 모든 거는 다 어떻게 보면은 외부적인 도움이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건 그냥 내가 다 하겠다 그냥 어떻게 보면 자영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원고 작성, 뭐 탈고, 편집, 제작, 디자인, 유통, 홍보 이런 걸 전부 다 이제 개인이 소규모 자본으로 출판을 하는 거죠. 장점은 완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뭐 아쉬운 소리를 하거나 그럴 필요도 없이. 단점은 돈도 다 내가 내야 되는 거고 제작에 들어가는 내가 정말 이 모든 과정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작가부터 출판까지. 근데 만약에 독립출판을 딱 하기로 한다. 그러면은 과정이 이제 4가지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 제일 중요한 내용이죠. 내가 책으로 만들 글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분 같은 경우는 이 과정이 제일 재밌었대요. 글을 쓰면서 작품을 만드는 그 시간, 내가 이걸로 책을 만드는 시간. 보충 좀 해도 돼요? 네네. 제가 책을 낸 입장으로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양 작가님. 그 책 내는 방법이 사실은 신춘문예라는 거는 문학 작품만 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이 동화나 뭐 소설책 같은 경우 신춘문예를 하고 있고요. 신춘문예가 아니더라도 요즘은 신춘문예보다는 각 출판사, 유명 메이저 출판사별로 하고 있는 뭐 문학상, 문학동네상 이런 거에 투고하는 게 일반적이고 이런 것들은 사실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 그 기간도 굉장히 길어요. 사실은 뭐 9월 31일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사회과학 책이나 이런 것들을 쓰시는 분들은 출판사 투고밖에 방법이 없어요. 출판사 투고를 하거나 독립출판을 하거나 저 같은 경우는 이야기 책도 하나 냈고 그 다음에 사회과학 책도 하나 냈는데 사회과학 책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국어 쪽으로 냈는데 출판사에 굉장히 여러 군데를 보냈고요. 약간 사회과학 쪽 분야에 대한 책 출판 내용이 없어서 보충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작가님의 꿀팁. 찾지 마세요. 네. 책 이름이 뭔가요? 비밀이에요. 비밀. 동화 너무 궁금한데. 동화가 아니고요. 그거 살인하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그거 저 대학교 때 막 사람 죽이고 막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아니 네? 아니, 걸요? 죽이고 이런 게 좋아한 게 아니고 이건 마크님이 약간 고백인가요? 사랑을 취미로처럼 하는 거랑 같은 실수인데 스릴러를 네 좋아하시나요? 상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상상을 많이 해가지고 잠깐만요. 사람 죽이는 상상을 하신다고요? 편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좀 위험한데요? 아니, 그런 거 재밌잖아요. 약간 이 범인이 반전이 있고 이런 것들 그렇죠. 스릴러. 상상 안 해요? 아니요. 저. 그래요? 저는 많이 하는데 저는 상상들이 많이 연결되는 편이라서 스릴러물을 좋아하시는 걸로. 그렇죠. 스릴러물을 주로 다루는 독립책방도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이 안에 우리 안에 살인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살인자의 일상성. 그러니까 굉장히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히려 반전을 좋아하기 때문에 살인자들은 더 티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중에서 제일 약해 보이는 분이 누구예요? 저죠. 제가 사실 등치 제일 큰데 제일 약한 사람이 누구예요? 뭐 젠제님일 수 있잖아, 맞죠? 젠제님이 살인자인 거야, 사실은. 이런 식의 전 상상들. 그러면 젠제님이 어떻게 사람을 죽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젠제님이 힘이 약할 수 있겠지만 다른 방법을 사용한다는 뭐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저는 이제 상상의 망상을 했고 그래서 쓰게 됐어요. 그래서 이상한 말을 했네요. 그래서 내용이 제일 재밌대요. 이렇게 상상을 바로 글로 옮기는 그 과정. 그게 제일 재밌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팁을 주자면은 이분이 팁을 주자면은 타겟 독자를 설정하면은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제를 모호하게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내가 전달하고 싶은 거죠. 책에서 전달하고 싶은 내용. 그게 뭐 공감이든지 일상 나눔이라든지 정보 전달이든지 목적이 있는 게 훨씬 좋겠죠. 그다음에 책 디자인. 내지에 작성된 글이나 그림, 사진을 배치하거나 폰트 크기, 줄간격, 책 크기, 표지 디자인 엄청 많은 과정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왜 디자인 쪽에서는 아예 북 바인딩이라고 해서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읽기 편한 그런 글자 크기라든지 폰트, 간격 이런 것들이 다 있대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까다롭고 섬세한 작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제작은 이제 내지 종이, 겉표지 종이의 재질도 선택해서 가제본을 뽑아서 형태를 보고 그다음에 부수도 정하고 그 인쇄소와 소통을 자주 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페이지 수가 200페이지를 넘는 경우 또는 흑백보다 컬러일 때, 또 종이 재질이 고급일 경우에 따라서 가격대가 많이 바뀐다고 하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유통과 홍보입니다. 출판사가 주로 하는 업무이기도 하죠. 이게 책의 가격을 올라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그래서 입고를 하고 독자들에게 책을 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보문고, 반디앤 루니스, 영풍문고 같은 대형 서점은 쉽지 않죠. 여기 들어가려면 이제 대형 출판사를 통해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독립 출판을 하려면은 독립 서점들에 가서 입고 메일을 보낸대요. 책을 소개하는 입고 메일 또는 이제 입소문으로 가기도 하고, 그 언어의 온도 그 책 쓰신 분은 전국 책방을 돌아다니셨대요. 자기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네, 자기 책을 홍보하려고.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노동력과 인맥 여러 가지를 다 동원을 해야 되는 거겠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제 퍼블리셔스 테이블 같은 독립출판 북마켓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북마켓 얘기가 나왔는데 나만의 독립책방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제가 간단하게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은 어플 중에 동네 서점이라는 어플이 있습니다. 이게 퍼니플랜이라는 곳이 개발해서 전국의 독립서점 위치를 알려주고 지도도 만들어서 이제 매년 배포를 해요. 개수도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저도 이 어플을 자주 이용하는데 업데이트 안 된 곳도 몇 개 있긴 해요. 이사를 했는데 이사 장소가 업데이트 안 돼 있다든지. 그래도 아카이빙 자료로는 이만한 게 없어서 저 많이 쓰고 있고요. 근데 북마켓 북페어도 한번 가보시면은 한눈에 이제 독립서점을 이렇게 딱 돌려볼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규모는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작년 2019년 서울국제도서전에서도 한국, 대만, 싱가포르, 일본, 중국, 태국 이 6개국의 독립출판을 한 번에 만나볼 수 있는 아시아 독립출판 페어도 열었었고 5회째를 맞은 퍼블리셔스 테이블, 이게 어떻게 보면 제작자들, 출판자들의 모임이죠. 이게 국내 최대 규모의 독립출판 문화의 장인데 250여 개의 국내외 제작자가 참여를 했고 이때 2만 명이 오갔다고 해요. 이런 걸 또 가보시고 또 참여를 하면은 아주 좋겠죠.
어떻게 한번 독립출판 해보시고 싶으세요? 할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저는 책 출판하려고 지금 책 집필하고 있거든요. 네, 한번 책 말씀하시죠. 쓰고 있는데 네. 저는 독립 출판은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출판사를 다 투고해가지고 안 되면 그걸 될 때까지 이제 보완해가지고 투고를 할 생각이고 독립 출판으로 할 계획은 없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 지난주 지금 책 하나 또 투고하고 왔는데 팁을 좀 드리자면 내용이 사실 제일 중요한데요. 내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글쓰기랑 책 쓰기는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글쓰기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글이지만 책은 구성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을 하나 쓰려고 제가 막 글들을 막 쓰는데 그 글들이 관통하지 않으면 책으로 묶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책 쓰기의 가장 기초라고 하는 책들을 되게 많이 읽어봐야 돼요. 그러니까 글쓰기는 문법적인 거라든지 뭐 요소라든지 제목 이런 거에 약간 디테일적인 측면이라면 책 쓰기에 그런 관련된 책들을 읽어보면 되게 구조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해요. 뭐 예를 들면 사회과학 책이라면 지금의 현상, 그래서 문제점, 그래서 해결책, 그래서 뭐 전망 이런 식의 약간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먼저 틀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약간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팁을 좀 드리고요. 미리 공부하셔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막 나 책 내고 싶어서 글 쓴다고 저는 지금 그런 글들이 그런 책 30개 있어요. 폴더에. 그러니까 왜냐면은 글만 됐을 뿐 책으로 발전할 수 없는 글들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구조적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더 나가서 저도 이제 뭐 책 출판 강의나 그런 책들 많이 읽었는데 많은 데서 말씀하시는 게 보통 이제 책을 낸다고 하면은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고 그걸 투고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접근 자체가 되게 잘못됐다고 많은 분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일단 샘플 초판본 한 15페이지 정도만 쓰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주간 기획서를 먼저 제출해서 출판사랑 컨택을 해서 계약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작성하기를 권유하더라고요. 왜냐면 다 쓰고 내봤자 출판사랑 만약에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게 된다 해도 한 반 이상은 다시 고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초반에 그 한 페이지짜리 페이지가 있어요. 뭐 내가 이 책을 왜 썼고 이 책의 개요는 뭐고 이거랑 비슷한 책들은 어떤 책들이 있고 그것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내 책만의 개별성이 무엇이고 뭐 이런 것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걸 쓰는 약간 한 페이지짜리 양식들이 막 구글이나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신 다음에 원고 한 10페이지 정도 쓰신 다음에 그거와 그 출판 그 기획서 이걸 같이 출판사에 보내면 좋습니다. 그러면 저도 팁을 드릴게요. 저는 셀럽은 아니지만 셀럽으로 간주된 분류에서 컨택을 받은 케이스니까요. 저는 셀럽은 아니에요. 팔로워가 뭐 진짜 많지도 않은데 계정 자체를 정말 브랜딩 자체를 아예 여행으로 타겟을 잡았어요. 그래서 해시태그 같은 것도 정말 여행 작가, 여행 책 뭐 이런 것도 태그를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여행 책을 쓸 생각을 옛날부터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로 여행 출판사에서 이렇게 연락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정말 책을 내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그거를 확실하게 브랜딩을 해서 자신의 SNS나 브런치나 그런 것들을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비실용주의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실용적이지 않은 시도의 순수성이 있거든요. 뭔가 읽혀지기를 바란다든지 또는 나 자신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해서라든지 또는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미치려는 그런 뚜렷한 목적이 없는 시도들이 있어요.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 그냥 쓰고 싶어서, 그냥 하고 싶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다른 사람들 시선에서 보면은 저 낭비 아니야? 또는 저런 걸 왜 하지? 약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것들한테 항상 좀 더 매력을 느껴왔어요. 역사도 보면은 역사를 좋아할 때부터 느낀 건데 거시사와 미시사가 있거든요. 이제 거시사는 거대한 흐름이죠. 제국의 흐름이라든지 왕정의 모습들 또는 이제 정치 권력의 이동들 그런 것들이 이제 거시사인데 미시사 같은 경우는 똑같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상이에요. 기록도 안 되고 중요한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들 때문에 뭐 크게 바뀐 것도 없고 근데 그냥 그런 그 시대를 산 사람들의 어떤 소소한 글들 그냥 아내가 보고 싶다 또는 막 뭐 시들 보면은 우리가 옛날 고전시 보면은 그냥 지금이나 예나 바뀌지 않는 그런 감정을 쓴 글들 있잖아요. 뭐 달을 보니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난다 뭐 이런 글들 그런 거를 봤을 때 저는 사실 더 감동이 크더라고요. 작가가 누군지도 사실 기억이 안 된 것들이 많은 글들인데 오히려 약간 그런 글들을 봤을 때 좀 더 저는 감동을 좀 느끼는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얘기하다가 보니까 약간 독립책에 대한 어떤 그런 실용성? 옹호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옹호할 수는 없지만 저같이 그런 비실용성에
꽂힌 취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좀 그런 걸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지 않나 싶습니다. 친구 중에 독립출판 내려고 하는 애가 있는데 그 친구는 약간 프로그램이 있던데요. 약간 그 디자인하는 프로그램 무슨 아, 있어. 인디자인. 그건가? 걔는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게 맞아요.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PPT나 이런 것처럼 포토샵처럼 약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출판용 앱을 프로그램을 해서 그 따로 있구나. 네, 그걸 배워서 그걸 형태로 보내야 거기서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는 그걸 배워서 맞아요. 냈고 그 친구가 이제 선생님인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되게 교육적으로 봐서 막 이것이 막 효과가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친구는 나나님이 말한 것처럼 평범한 교사들의 인터뷰와 그 사람들의 일상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잡지처럼 만들어서 매번 했는데 지금 출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요즘에 독립 출판을 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런 모임 스터디라든지 그런 과정도 사실 준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추천해주신 곳들은 몇 개가 있는데 이제 해방촌의 스토리지 북앤필름 또는 부천의 오키로북스 또 망원동의 이후북스 같은 여러 책방에서는 독립출판 제작 클래스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립출판 전문가들이 이제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려주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겠죠. 한 4주에서 5주 정도 과정이고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고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참고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각자 내고 싶은 책 얘기해보는 거 어때요? 좋아요. 노예만님은 무슨 책 내고 싶어요? 책을 낸다면? 저는 사랑? 19금. 저는 책을 내기보다는 지금 특허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어이구야. 이미 하나 내시지 않았어요? 저 하나 냈고 이제 또 하나 준비 중인데 특허랑 이제 책은 성격이 완전 틀린 것 같아서 책은 아마 제가 쓸 일은 아마 없지 않을까 특허 싶어요. 내는 법을 책으로 쓰면 어때요? 너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책 그래요? 같은 게. 네. 뭐 지금 여자친구와의 약간 사랑 이야기라든지 결혼하는 과정 이런 거는 뭐 결혼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과정 이런 건 어떠세요? 그것도 좀 약간 진부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네. 네. 근데 뭐 누군가한테 읽혀지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거라면 의미가 없으려나? 전재님은 여행? 아마 여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냥 여행에서 내가 뭘 했고 무슨 일이 있었고 그것만 쓰고 싶진 않아요. 제가 은근 약간 철학적인 사고를 되게 많이 해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되게 깊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됐고 왜 이게 됐고 왜 나는 이걸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는 왜 이런 의미를 가지고 그래서 여행을 하다 보면은 생각에 잠길 때가 너무 많은데 그거를 여행과 같이 버무려서 쓰고 싶다는 생각은 해요. 뭐 혼자 여행을 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혼자 여행을 하면서 쓰는 그런 구조로요. 사실 제가 쓰고 싶은 책은 저는 그 책들 중에서도 한 인물의 일대기? 그것도 그냥 내 주변의 인물 일대기를 쭉 쓰는 책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머니에 대한 거라든지 또는 어머니가 기억하는 어머니의 아버지 이야기를 그 자손이 인터뷰를 해가지고 만든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을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제 좀 있으면 은퇴를 하시는데 약간 은퇴를 맞아서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라는 인물에 대한 제가 좀 인터뷰를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빠 얘기만 들으면 미화될 수도 있으니까 아빠의 주변 인물들한테 가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런 거 좀 이렇게 기록을 하고 남기면은 저도 이제 아빠를 좀 더 알 수 있고 아빠에 대한 어떤 중간 기록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봤는데 좀 더 설득을 해야 할 것 같더라고요. 충분히 의미 있는 것 같은데. 마크님은 책 쓰고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책 쓰고 있어요? 그 행복을 찾아서? 사랑? 네. 사랑이죠. 사랑. 사랑이죠. 사랑. 취미이자 특기인 간략하게 사랑. 책 약간 아웃라인으로 얘기해 주세요. 가제목이 낭만과 불안 사이인데 저는 항상 사랑이 낭만과 불안을 동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알랭드 보통 느낌이에요. 이제 한 남자가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랑 과정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그걸 좀 철학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책인데 한 남자가 원래 사랑이라는 거를 되게 두려워하고 그거에 대해서 되게 슬픈 감정, 우울한 감정을 갖고 다시 사랑 안 하겠다 이러는데 그러다가 한 여자가 나타나서 그 여자의 이제 사랑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느끼는 감정들을 다 분석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행하면서 만나는 거예요? 여행 아니에요. 그때 저랑 남여행했을 때 약간 그거 하나 썼다가 네. 한 300~400페이지 썼어요. 그거.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거 그냥 3-400페이지요. 쓰고 나서 군대 가기 전에 썼거든요. 네. 근데 갔다 와서 다시 보니까 별로더라고요. 출판사에 투고해봤어요? 투고도 안 했어요. 그냥 그거 냅두고 이제 다시 새로 쓰고 있는데
지금 쓰는 건 괜찮아요. 마음에 들어요. 쓰고 있는 사람은 다 괜찮은데 읽히는 사람한테는 어떤 반응일지는 보내봐야 돼요. 아, 맞아요. 사랑이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래되고 일상적인 주제인 것 같아요. 절대 끊기지 않는. 그럼 이미 몇 번 책을 내보신 나폴스님은 어떤 책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저는 많은데요. 일단 폴더가 한 장르별로는 동화책이랑 그림책이 지금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 있고 소설책도 하나 있는데 소설책은 안 쓴 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마크님이랑 같이 남미 여행을 갔을 때 저도 그때 이제 사랑에 대한 책을 했는데 아, 진짜요? 네, 그때 쓰다가 이제 멈춘 책이 하나 있고 저는 요즘은 이제 교육이랑 환경에 많이 꽂혀 있다 보니까 그쪽 분야에 대한 책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이번 겨울방학 때 환경 관련된 책을 하나, 환경 교육과 관련된 책을 좀 쓰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약간 제가 미니멀 라이프라 미니멀리즘을 살면서 약간 행복을 좀 찾았거든요. 이거를 썼어요. 이거에 대해서 교사들한테도 필요하다. 너무 많은 거를 아이들한테 요구하려고 하고 욕심, 되게 좋은 선생님이 되려고, 모든 걸 다 아는 선생님이 되려고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면서 약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이런 식의 글을 썼는데 출판사에 투고했는데 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미 투고하셨어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했어요. 네. 몇 개 혹시 출판사? 한 군데만 보냈어요. 한 군데. 네, 약간 거기서 저를 약간 좀 요즘 밀어주고 있는 데가 있어서 거기서 약간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안 되면은 뭐 다른 데도 보내봐야죠. 네. 그럼 나폴스님 냈을 때는 뭐 표지 제작 뭐 이런 건 다 거기서 해주셨나요? 제가 2개 냈다고 했잖아요. 그 인터넷 소설 하나 냈고 하나는 이제 교육책을 냈는데 그 인터넷 소설 같은 경우는 투고해서 거기서 신인 작가 이런 것처럼 모아서 공모전을 했는데 거기서 돼가지고 제 친구가 그림 그리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걔한테 부탁을 해서 걔 표지를 가지고 했던 게 그 인터넷 소설이었고 그 사회과학 책 같은 경우는 작품을 보내면 이제 그 출판사에서 다 해줬는데 생각보다 그 과정이 굉장히 복잡한 게 뭐냐면 저는 그냥 원고 내면 거기서 오케이 괜찮아요 하면 끝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실시간으로 그 아예 편집자 한 명이 붙어가지고 제 원고를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분석적으로 다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거를 실시간으로 계속 물어봐요. 비문은 다 고쳐주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논리적 비약이 있거나 보충이 필요하다면 걸다 얘기하면 제가 그걸 다 떠서서 또 보내줘야 되고 이 과정이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려요. 굉장히 디테일하고 그 과정을 하면서 이게 내가 낸 책이지만 사실 이 편집자의 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느꼈던 경험이 있었어요. 거기서는 편집까지 해줬고 홍보까지 해줬는데 홍보가 좀 약했어요. 네, 이상입니다. 좋은 편집자를 만나는 것도 되게 중요하죠. 그 영화도 있잖아요. 편집자랑 작가랑 같이 하는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거의 편집자가 반절을 쓴 거나 다름없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떠오르는 인생의 어떤 의미가 나에게 중요하게 있는 그게 꼭 막 엄청 대작이거나 뭐 그러지 않아도 이 책은 나에게 뭔가를 남겼다. 뭐 이럴 때마다 이런 책이 생각이 난다. 그런 책이 하나 있으면 하나씩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저는 딱 2권 생각나는데 첫 번째는 지대달볕. 종교 아니에요 거의? 네, 종교 수준이에요. 신이에요 그분은. 왜 지대달볕 좋아하냐면은 되게 많은 책들을 읽었어요. 사실 되게 깊은 책도 읽었고 막 칸트, 뭐 플라톤 이런 것도 다 읽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대달볕이 더 좋다고 제가 제 스스로 말한 이유는 그런 것들은 되게 어려워요. 되게 깊어가지고 한 번쯤 철학해보고 막 고찰하고 고뇌해봐야지 본뜻을 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책들이 좋은 책들인데 그런 거를 이제 누구나 알 수 있게 좀 쉽게 풀어냈다는 점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지대달볕은. 그래서 이제 지대달볕을 되게 인생책이라고 꼽고 싶고 또 다른 하나는 제가 항상 말했던 데미안을 읽고 나서 진짜 인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되게 초연해지고 그 소설 중에서 싱클레어라는 주인공이 데미안이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그 성장해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이 데미안인데 그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정말 초월한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현실에서 막 초월해가지고 그런 애인데 그런 걸 보면서 저도 약간 성장기에 불안하고 이런 감정들을 조금 초월하면서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던 것 같아요. 저는 되게 많은데 지금 하나만 꼽으라니까 생각나는 게 없어서 아까 마크님이 선량한 차별주의자 책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책도 정말 감명 있게 읽었거든요. 저는 제가 차별주의자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정말 없었어요. 저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알게 모르게 차별을 하고 있었고
나의 그냥 차별 감수성이 좀 부족했구나라는 걸 인지할 수 있었던, 자각할 수 있게 도와준 그런 고마운 책이었습니다. 저희가 한번 다뤘었잖아요. 네. 그때 저거 없어갖고 너무 아쉽네요. 아쉬웠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인상 깊었던 책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제가 대학교 때 사실은 정의란 무엇인가 철학 교수님한테 들었던 그 수업이 제 삶을 약간 굉장히 바꿨던 임팩트 있었던 사건이었거든요. 그 정의란 무엇인가 그 두꺼운 책을 읽으면서 철학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아, 내가 철학하는 걸 배워야겠구나 하면서 그 책을 계기로 저는 좀 삶이 좀 달라진 것 같아서 그 책인 것 같고, 또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제가 만약에 무인도에 가는데 책 한 권을 들고 가야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떤 책을 들고 갈 것이냐. 그랬을 때는 당연히 정의란 무엇인가가 아니고 시집을 들고 갈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윤동주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하나 들고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2개의 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일을 하면서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머리를 많이 써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평소에 이제 몰입 같은 거를 잘 못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딥워크라는 책을 읽고 어떻게 하면 주어진 시간에 몰입을 해서 정확하게 일을 끝낼 수 있을까, 빨리 일을 끝낼 수 있을까, 이런 방법들을 이 딥워크라는 책을 통해서 많이 배운 것 같아서 딥워크를 선택을 했습니다. 딥워크요? 예, 딥워크라는 책입니다. 전 우화를 되게 좋아해요. 약간 동화 같은 그냥 비유가 많이 들어있는 작품을 소설이든 영화든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꽃들에게 희망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림책이고 그림이 되게 많아가지고 아동용처럼 보이긴 하는데 어린 왕자처럼 사실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 책이거든요. 2마리의 애벌레가 나오고 그 애벌레가 그냥 바닥에서 꿈틀거리면서 살아가다가 탑을 만나요. 애벌레로 쌓여진 탑. 모든 애벌레가 다 그 탑을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2마리가 오르기 시작하는데 어느 순간 노란 애벌레는 내려오기로 결정을 하고 줄무늬 애벌레는 끝까지 가기로 해요. 스포를 하자면은 그 꼭대기에 드디어 갔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 꼭대기에서 내려다 보니까 이런 내가 죽을 노력을 해서 올라온 그 애벌레 탑이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거기 있는 애벌레죠. 애벌레들이 하는 얘기가 여기 아무것도 없잖아 하니까 야 조용히 해. 다들 여기 오고 싶어 해. 그러면 안 들리게 해. 라는 말을 해요.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맞은 그 줄무늬 애벌레는 먼저 내려간 노란 애벌레를 떠올리면서 바닥으로 다시 내려갑니다. 내려가고 나서 나비를 만나요. 그리고 그 나비가 이제 노란 애벌레가 나비로 우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담고 있는데 저는 이 책이 사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항상 다르고 저한테 주는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올라간 줄무늬 애벌레냐 아니면 중간에서 이게 무의미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내려와서 다른 길을 찾은 노란 애벌레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입장도 생각이 막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저는 되게 아직까지도 저에게 중요한 책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줄무늬 애벌레는 왜 나비가 못 된 거예요? 내려와서 그 노란 애벌레가 알려주고 방법을 결국에 나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약간 어떻게 보면 성장기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의미를 보여주는 거였기 때문에 그 사춘기 학생들한테 되게 많이 읽히는 필독서 맞아요. 같은 책이라서 읽어보면 되게 좋습니다. 맞아요. 그게 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저는 자아정체성 쪽으로 교육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내 삶의 목적이 없이 남들이 다 올라가니까 애들도 다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 같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왜 공부하느냐? 너희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에 대한 꿈도 없이, 그러니까 나비라는 꿈도 없이 그냥 남들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에 너희들한테 나비는 무엇이냐? 어떤 게 되고 싶냐? 이런 식으로 교육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오늘 저의 취미 독립책방 탐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어떻게 이거 듣고 나서 이제 책으로 취향 탐방을 떠나고 싶어지셨는지 모르겠네요. 코로나로 다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데 저의 이 취미 소개가 소소한 위로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들 조금만 더 힘내고 날이 풀리고 상황이 풀리면 따뜻한 봄볕 햇살과 함께 내가 사는 동네의 독립책방으로 작은 여행 한번 추천드리고 싶네요. 오늘도 슬기로운 지식 한 잔에 취하세요. Cheers! Toujours badam badam, mais mon cœur toujours badam badam. Avec un café, avec une baguette, marchant sous la tour Eiffel. Les Européens, les Américains,
de l'amour pas